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일한입니다. 현재 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사실은 그게 전부 다죠.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 문제, 통일 문제 이런 건 저도 가끔 강연을 합니다만 정말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재미없죠? 일단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골프가 아니어서 많이 안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재미가 없어서 안 오시는 겁니다. 특히 북한 문제,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통일 문제, 남북 문제 이렇게 가면 이제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도 잘 구별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 난무하는 세상들이죠. 근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북한 얘기나 남북한 얘기를 같이 하면 이걸 도대체 얼마나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까? 믿지도 않는 얘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그나마 제일 재미있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가장 덜 재미없게 얘기를 좀 한번 끌어가 볼까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에 가까운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아마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좀 몇 가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주제는 새로운 100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상입니다. 굉장히 제목이 좀 거창하죠? 제가 몇 시까지 하죠? 몇 시간까지 하죠? 8시 반이요? 네. 1시간 반이요? 그럼 조금 더 천천히 해도 되겠네요. 새로운 100년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평화라는 개념이 있고, 번영이라는 개념도 있고, 한반도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100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계기가 50주년이 된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제목을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하나 더 좀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새로운 100년입니다. 새로운 100년이면 지나온 100년도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새로운 100년은 앞으로 도래할 100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혹은 설계해야 될, 기획하고 집행해야 될, 디자인해야 할 새로운 10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새로운 100년 말고 지나온 100년이라는 또 다른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또 다른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100년을 어떻게 만들 건가를 오늘 같이 논의를 할 겁니다. 어떤 새로운 100년? 그 새로운 100년은 평화로운, 그리고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어떤 나라? 한반도. 국가가 아니죠. 이건 이제 국가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우리 지나온 100년 동안은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평화와 번영의 남북관계라고 설명을 했었을 겁니다. 개념이 다르죠. 과거에는 남북관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시다. 이미 그렇게 주어진 조건이니까. 그런데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대로 남북관계라는 용어를 쓸 거냐?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과거의 100년과 새로운 100년이 얼마나 달라지는데. 용어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을 묶어서 한반도라고 한번 기획을 해보자. 라는 것이 오늘 얘기의 가장 큰 관점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을 했습니다. 통일 과정은 선생님들도 굉장히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30주년이 되는 해가 2020년이었습니다. 2020년 10월에 독일은 엄청나게 큰 행사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몇 년 동안. 자랑할 만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강력한 나라로 성장을 해 있고요, 독일은. 그리고 분단국가이면서 냉전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통일국가를 만들어낸 자부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30년 정말 자랑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준비 엄청 했습니다. 저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런 거였는데요. 서울역에서는 출발을 못하고 기차를 타고 베를린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서울역에서는 못하니까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우리 대학생들을 데리고 한 10박 정도 차를 타고 가면서 토론도 하고 강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동영상도 찍고 유튜브도 올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쫙 하고 있었는데 개뿔 코로나 때문에 다 무산됐습니다. 얘네가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행사를 거의 못했죠. 거의 못했습니다. 30년 전에 베를린에 있는 브란덴부르크 문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30년 후에 브란덴베르크 문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왼쪽은 통일되는 과정에서 장벽을 부수고 동독 사람들이 브란덴베르크 문에 올라갔던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이 밑에 제가 사진을 잘라버렸습니다만 사람들이 몇몇 모여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못 모였겠죠? 이 기둥이 잘 한번 세보시면 6개입니다. 6개. 6개인데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유나이티드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통일했어. 올해가 30주년이야. 라고 자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럽죠? 이런 거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북한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들보다는 훨씬 더 부럽습니다. 하여튼 이런 역사를 그러면 우리는 부러워만 할 거냐? 또 다른 우리 좀 부럽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하면 안 되나?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크게 4가지 정도인데요. 지나온 100년과 새로운 100년을 우리 크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하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지? 그리고 과거에는 무엇을 했지? 100년 동안에 지나온 과거 100년 동안에 무엇을 했지? 그리고 앞으로 100년 동안은 무엇을 해야 하지? 이미 뭐 정답은 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는 남북관계입니다. 72년부터 시작해서 남북한은 굉장히 다양한 접촉을 해왔고요. 그리고 그 접촉의 결과물로서 합의문이라는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도 그 합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몇 합의들을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또 하나, 우리는 현재 분쟁국입니다. 그렇죠? 중동 지역을 제외하면 여전히 갈등, 분쟁, 그리고 여차하면 군사 충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만 분쟁국인가? 그렇지 않죠. 전 세계적으로 분쟁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그 분쟁국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분쟁국 간에 그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그 분쟁을 관리하기 위해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지? 이를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100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대충의 그림이 좀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평화경제라는 이름의 전략입니다. 평화번영의 새로운 100년의 한반도 기획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전략. 어떤 전략을 취해야,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저 새로운 100년의 한반도를 만들 수 있을까? 결론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나온 100년과 새로운 100년입니다. 왼쪽이 지나온 100년이고요. 오른쪽이 새로운 100년입니다. 지난 100년, 왜 100년이라고 했을까?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하죠, 그죠? 왜 100년이라고 했을까? 평화번영의 신한반도 체제라는 개념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2019년 3월 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한 개념입니다. 앞으로 남북관계를 이렇게 혹은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이렇게 발전시키자라고 제안한 개념입니다. 근데 보다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죠. 2019년이니까 정확하게 100년 전이면 1919년입니다. 1919년. 1919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1운동이죠. 3.1운동입니다. 3.1운동은 우리가 지나온 역사이고, 그리고 역사책에서 혹은 도덕책에서나 가끔 나올 법한 그런 개념이라서, 유관순 누나, 이 정도의 개념이라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고 너무 익숙해서 너무 가볍게, 새털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3.1절이. 그런데,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3.1절은 우리 민족 혹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 첫째, 1919년 그 당시는 일본 제국주의 하의 식민지 체제에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조선시대를 넘어서서 우리는 새로운 근대적 국민국가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형식은 근대 국민국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신분제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양반과 쌍놈, 그렇죠? 계급사회를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반도에 살고 있던 우리 공동체의 주권자들은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식민체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과제가 남아 있었죠. 근대 국민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의 전통사회로 그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한 달 후에 4월 달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최초로 헌법을 공표합니다. 독립운동과 동시에 근대 국민국가의 상징이자 출발점인 헌법을 발표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성공 못했지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결국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두 가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숙제를 했습니다. 하나는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것, 독립국가를 만드는 것. 그런데 또 하나는 그 독립국가가 무엇이다? 모두가 주권자인 근대적 국민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래, 이제 알았어, 그래, 다 만들었지.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도 한 번 더 씹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과제는 이미 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과제는 해도 되느냐 말아도 되느냐, 선택의 여지가 주어진 과제였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과제였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숙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살겠습니까? 식민지 체제에서 혹은 신분제 사회에서? 물론 그렇게 살아도 되죠.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근데 쪽팔리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신분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지금도 어디 식민지 체제에 살고 있는 나라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만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런 건 아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공동체에서 어떤 특별한 단체 혹은 모임에서 야 우리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다 A하고 B하고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이나 국가에게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숙제라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그 당대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끊임없이 상대를 갉아먹고 자신을 갉아먹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 모순이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새로운 발전 혹은 새로운 미래, 우리 미래의 자손들에게 뭐 새로운 나라를 뭐 잘 사는 나라를 개 풀 뜯어먹는 소리죠. 아니 그 모순은 그대로 다 옮겨주고 그 다음에 너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가서 잘 좋은 애 취약하고 말도 안 되죠. 그런 겁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100년 동안은 우리 민족, 우리 선조들, 우리 선배들은 우여곡절 끝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두 가지 과제를 빛나게 해결을 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해내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숙제를 안게 됩니다. 바로 분단입니다. 이 분단은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거냐?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뭐 반만년 민족이라면서요. 백이민족이라면서요. 뭐 한민족이라면서요. 걸핏하면 휴전선 이북은 우리 헌법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영토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선택의 문제예요? 이 분단 상태로 그냥 살아? 아니면 통일을 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그냥 선택이 되는 건가요? 이 과제는? 안 되죠.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2014년부터 3년 동안 연구재단에서 과제를 받아서 돈 받아서 과제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1945년 분단된 이후로 2015년까지 그러니까 70년이죠. 분단 70년 동안 한국전쟁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67년이죠. 67년 동안 남북한 사이에서 일어났던 군사적 갈등과 분쟁 충돌 그 숫자를 카운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 있으면 보시겠지만 북에는 노동신문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문이 있고요. 우리는 45년부터 이미 발간이 되고 있었던 신문은 많지 않죠. 조선, 동아, 경향 3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동아일보가 제일 강력했거든요. 지면도 많았고 양도 아주 좋고요. 동아일보하고 노동신문을 비교를 해봤더니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남쪽이 우리한테 도발했어요가 8,000건입니다. 70년 동안 신문 다 뒤져보니까. 그리고 동아일보를 뒤져보니까 한 3,000건 정도가 돼요. 북이 우리를 도발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얼추 합쳐서 제가 3,000건과 8,000건은 약간 우스리를 뗀 겁니다. 그래서 한 12,000건 정도 됩니다. 둘을 합치면. 월별로 보면 지금 평균치로 그냥 70년을 평균치로 그냥 퉁쳐서 계산을 하면 12,000건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냐면 한 달에 15일 동안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달에. 다른 말로 하루하루 일수로 계산을 하면 이틀에 한 번씩 군사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말로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총질을 하거나 대포질을 하거나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저 서해안 NLL에서 동해 NLL에서 서로 치고받았던
해군들까지, 공군들까지 다 포함해서 간첩 침투까지 다 포함해서 이틀에 한 번씩 군사분쟁이 있었어. 이게 어디 살 나라입니까, 이게? 물론 굉장히 집중돼 있죠. 1960년대에 엄청 집중돼 있습니다. 60년대 거의 한 절반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쭉 펼쳐져 있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조건은. 이 조건을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 숙제 역시 이 분단체제를 벗어나는 것.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그것이 통일이라고 해도 좋고요. 독일식 통일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식 연방제 방식도 있잖아요. 그죠? 주별로 몰라. 스위스란 나라도 연방제 쓰고 있죠. 지금 저기 어디에요? 러시아도 실제로 마찬가지죠. 연방제 하는 나라들 많습니다. 연방제를 하든 혹은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둘이 FTA만 맺어. 그래서 자유왕래만 해. 그죠? 그리고 서로 돈 문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서로 불편함 없이 자동으로 계산해 줄 수 있는, 서로 송금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 물건만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우리 차 끌고 쭉 가서 저 블라디보스토크 여행도 좀 한번 하고.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좋아요.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현재의 냉전적 분단 상태만 벗어날 수 있어도 우리는 그 숙제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논쟁 가지고 이거 가지고 엄청 논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막 논쟁을 벌이자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무슨 통일이냐부터 시작해서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그건 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의 문제고요. 우리 실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 어쨌든 그 과제를 앞으로 100년 동안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이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숙제입니다. 자, 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위험한 평화를 벗어나는 상태, 그걸 위해서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었냐? 지난 100년 동안?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부터 시작해서 18년 9.19 평양선언까지 지금 4차례 정도의 정상회담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18년에 2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 2건 사이에 한 번 더 있었죠. 판문점에서 만났던 기억 혹시 아십니까? 맞죠? 기억나시죠? 요 18년 4월 27일이 왜 만들어졌냐면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하기 위해서 만든 정상회담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합의가 된 정상회담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판이 깨질 뻔했어요. 양쪽이 합의가 안 돼서. 그래서 2018년 5월 23일인가요? 제가 정확히 5월 27일인가요? 그때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몰래 만나고 나서 그 다음날 발표했잖아요. 그죠? 보여주고 관심들이 없으시구나. 뭐 그런 거죠. 우리 같은 놈이나 그거 보고 있는 거죠. 그건 뭐 그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판이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서 두 지도자가 헐레벌떡 만나서 서로 상의하고 했던 과정들, 이 과정들이 저는 굉장히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그때 또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의 공동체 혹은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도자 정도 되면 이 정도 상상력 그리고 이 정도의 융통성은 있어야 하는구나. 과거에 2000년 6.15 공동선언을 하기 위해서 실무진들이 회의를 몇 번 한 줄 아십니까? 무려 근 1년 가까이 28번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알려지지 않죠? 그런 건. 합의문을 따로 쓰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 사이에 실제로 합의문도 썼어요. 7개인가?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서로 신변안전 보장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합의문도 썼고요. 근데 그게 한 7개 정도를 썼고요. 근데 실제로 만난 거 28번 만난 겁니다. 근데 만나면은 우리 잠깐 밥 먹고, 그 다음에 커피 한잔하고, 그럼 이제 헤어져. 이런 거예요? 아니죠. 처음 국가 간 정상, 특히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는 겁니다. 얼마나 으르렁거리고 싸웠겠습니까? 28번을. 또라이 같은 놈들끼리 앉아가지고 이게 되니 안 되니, 글씨 이게 맞니 안 맞니부터 어디서 만날 거니, 몇 시부터 누구를 참석시킬 거니, 합의문은 어떻게 만들 거니, 몇 시에 만날 거니부터 시작해서 밥은 뭘 먹을 거니, 옷은 뭘 입을 거야, 하물며 들고 가는 볼펜은 뭘 쓸 거야까지 온갖 지랄들을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2007년이 되면 그게 절반으로 줍니다. 그 회담 테이블이. 이해되시죠? 28번이 아니고 한 12번인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딱 정리를 합니다. 2018년에는 6번인가를 만났습니다. 이게 관계죠. 이게 관계입니다. 남녀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여기 지나가다가 손 한번 툭 부딪혀도 어이씨 소리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런가요? 저는 그랬는데. 그러다가 손 한번 잡으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뽀뽀라도 한번 하려면 온갖 감언이설을 다 해야 이제 어떻게 한번 어떻게 될까 말까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냥 다들 아시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2018년까지 5차례의 남북한 사이에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 북한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어디서?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합니다. 이건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2000년 6.15 공동선언 할 때 28번 회의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알려지질 않습니다. 북미 관계라. 걔네들끼리 몇 번을 만나서 회의를 했는지. 아마 그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많지 않았을까요? 시간상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길었을 것 같고요. 그 미국 애들도 회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북한 애들도 회의하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 다 회의주의자들입니다. 엄청 회의 길게 하고요. 했던 얘기 또 하고.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그때 어쨌든 회담을 했고요. 싱가포르 회담을 했고요. 합의문을 작성을 했죠. 그때. 상대방을 서로 인정하자. 그리고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사이에 판문점에서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 3자 회담이 또 있었습니다.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북한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3번을 만난다?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초치기로 스케줄을 관리하는 사람이 북한, 잠재적 적, 과거에 전쟁을 했던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3번을 만난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자, 다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시 미북 간의 최고 지도자가 만난다라고 하면 절차는 거의 생략할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미 해봤잖아요. 프로토콜이 있는 겁니다. 쟤네들하고 할 때는 이 정도의 프로토콜, 우리가 요구하는 프로토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노이에서 실패한 합의문을 쓰지 못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양쪽이 패를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뭘 원하고 있는지. 제 상대방도 저를 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남북관계가 그냥 무작정 나쁘고 북미관계가 무작정 나쁘기만 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치적 수요가 생기면 두 나라 혹은 세 나라 최고 정상회담이 동시에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어떻다? 조건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좋아졌고 발전하고 진화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100년 그 위대한 도전은 다시 하지 않으면 그 안 되는 숙제는 분단 상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고요.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조건은 만들어져 있다. 언제 시작하느냐,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협상을 하느냐만 남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5년 내에 그걸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판문점 선언이 북미 정상회담을 만들려고 준비된 회담이라고. 자, 좀 더 이제 자세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제였죠? 오늘의 부제입니다. 그러면 남북관계는 도대체 뭐야? 어땠어? 50년 전이죠. 50년 전 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가 됩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74 남북공동성명 그러면 74년에 한 줄 알아요. 72년입니다. 72년이고요. 70년 초에 데탕트라는 국제정치의 판을 한번 확 흔드는 새로운 기조가 마련이 됩니다. 중국과 미국의 핑퐁 외교부터 시작해서 미소 간의 화해 무드, 전 지구적인 화해 무드가 막 만들어지죠. 거기에 편승해서 남북한도 야 우리 좀 같이 한번 잘해보자 라고 합의문을 작성을 합니다. 7가지입니다. 보시면 뭐 저거 지금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 된 거 아니야?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익숙하죠, 그죠? 조절위원회 뭐 지금 뭐 얼마든지 회의 꾸리면 위원회 만들면 되는 거고요. 직통전화 있고요. 적시자회담 항상 하고 있고요. 다방면의 재반 교류는 잘 안 되고 있고요. 근데 저거 뭐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남북관계가 그날 어느 날 갑자기 한번 합의했다고 해서 그냥 이행이 되느냐. 합의와 이행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합의문은 그냥 종이입니다. 국제정치에서 국가 간의 합의는 그냥 종이 쪼가리입니다. 수틀리면 찢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게 원래 국제정치의 생리예요. 그래서 뭐 근데 국제정치인데 그 국제법이 있고 뭐 조약이 있고 그런데 쟤네가 뭘 이렇게 틀어버렸어요? 나이브하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국내 정치가 아닙니다. 국제 정치입니다. 국내 정치는 잘못하면 처벌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국제 정치는 그게 안 됩니다. 안 하면 그만이에요. 특히 힘센 나라가 안 하면 그만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1차 적십자 회담이 합의가 됩니다. 합의문을 만들어요. 우리 이산가족들 한번 만나게 합시다. 오케이, 블라블라. 언제만 한 달, 6개월 내에 뭐 준비해서 만나기로 합시다. 합의가 다 됐어요. 72년 9월 2일 날. 합의문 다 썼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행된 건 13년 후에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네. 이게 남북관계입니다. 그런데 1차 이산가족 상봉이 85년에 일어나고 그리고 2차는 그럼 언제 됐냐? 2차 지금 한번 누구 구글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85년에 했나? 86년에 합니다. 합의는 쉽죠. 그런데 이행은 너무나 어렵다. 그런데 한 번 이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굉장히 가깝고 굉장히 쉽게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합의와 관련된 그 이행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또 남북관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만나면 됩니다. 자꾸 만나서 뭐 합의문 만들고 당장 이행 안 되더라도 그냥 계속 합의문 만드는 겁니다. 그 찢어버려도 상관없는데 그냥 계속 쓰는 겁니다. 계속 쓰고 도장 찍고 사진 찍고 우리 이거 했어요 라고 막 얘기하면 됩니다. 그거 한 몇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행하는 거예요. 나머지 아주 복잡한 구체적인 정치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시고 계신 것만큼 그 정도의 사건들입니다. 여기 이 그림들 제가 일부러 정리를 해서 왔습니다. 일면 톱으로 아주 난리가 났죠. 이 노동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당장이라도 뭐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죠? 몰라. 근데 그 다음날, 에이씨. 없었던 걸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6.15 공동선언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어주죠. 그 사이에 한 번 더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엄청 구체적입니다. 엄청 내용들이 구체적이고요. 여기 지금 하나하나 써놓은 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조항들입니다. 1조 1항, 2항, 3항, 4항, 5항, 거의 한 1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A4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엄청 구체적인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 92년 1월 20일 날은 한반도에서 핵을 없애자라고 공동선언을 합니다. 비핵화 공동선언까지도 그때 이루어집니다. 이 정도의 합의가 또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72년에 시작해서 거의 19년 맞죠? 19년 만에 그것과 유사한 형태의 권위를 가진 또 하나의 합의문이 작성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우락하고 김영주 맞죠? 김영주인가요? 맞죠? 정보부대 뭐라 그러죠? 기부사 뭐라 그러나요? 중앙정보부. 우리는 중앙정보부고 저기 북쪽은 국가보위부. 정보부 보위부. 왜? 대장들이 만나서 한 거고. 이건 이제 총리들이 이제 한 거죠. 형식이 하나 딱 올라간 거죠. 그죠? 그리고 91년이 지나고 9년 후에 2000년 6.15 공동선언이 합의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20년 만에, 10년 만에 이렇게 하나하나 발전을 하는 겁니다. 급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리고 내용은 어떻게? 훨씬 더 구체화되면서 자세히 합의문들이 작성이 됩니다. 남북관계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훅 좋아지고 훅 나빠지고 꼭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합의문을 시기적으로 좀 보면 시기별 합의는 이건 이제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입니다. 그 이전에도 뭐 약간의 합의문들이 있긴 했는데 체육회담 뭐 합의문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다 제외하고 역시 2000년대 제일 많죠. 남북 간에 부문 간 합의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입니다. 2007년까지. 2007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분야별로는 147건 중에 경제 분야가 월등히 많습니다. 왜? 가장 쉽거든요. 이 경제 분야는 우리는 뭐 막 퍼주기 한다라고 뭐 온갖 종류의 얘기들이 막 난무하지만 그냥 퍼주기만 하면 이 경제 문제, 경제 합의가 될까요? 경협이 될까요? 안 됩니다. 한두 번 하죠. 한두 번 합니다. 근데 그냥은 안 됩니다. 양쪽이 합이 맞아야 합니다. 양쪽이 이익이 돼야 경협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실 겁니다.
그 합의가 가능한 수준에 군사 합의가 잘 되나요? 야, 너네 포 몇 대야? 우리 포 몇 대니까 이렇게 해. 열대식으로 해. 근데 저기는 200m 가는 거고 여기는 1km 가는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합의를 못 보잖아요. 정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문화 마찬가지죠. 한쪽은 주체사상 얘기하고 있고 한쪽은 뭐 자유민주주의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쉬운 게 뭐다? 경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서로 이익이 되는 문제.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여기에 돌파구가 있는 거죠. 남북관계. 자, 중요한 합의 몇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하면 이제 하루 종일 해야죠, 그죠? 재미도 없고요.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이런 얘기, 딱딱한 얘기. 우리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도 이런 건 막 펴놓고, 야, 열심히 좀 이거 좀 들어봐. 그럼, 막 절반은 짜증을 내고 막. 항상 그렇습니다. 자, 91년에 기본합의서, 그리고 2000년 6.15 공동선언부터 시작해서 18년 9.19 평양선언까지 합의문들을 쭉 정리를 하다 보면 공통적인 키워드가 딱 등장합니다. 예외 없이 빠지지 않고 영락없이 들어가는 문구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경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냥 저걸 경제라고만 얘기할 수 있을까? 꼭 그런 거 아니죠. 민족이 꼭 경제만 협력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폭넓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저 개념은. 민족 경제가 아니고 민족의 그냥 협력인 거죠. 민족의 협력 혹은 같이 협력해서 동시에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번영하자라는 겁니다. 이 기조에서 벗어나지 말자라는 겁니다. 한번 정해놓은 겁니다. 91년에. 정해놓고 2000년에 그걸 그대로 받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2007년에 그 정신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18년 두 번의 정상선언도 똑같습니다. 이 정신을 절대 벗어나지 말자.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여전히 유효하죠.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거나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데 돌파구가 될 겁니다. 그런 거죠? 자꾸 들으면 그게 진짜 사실이 돼버리죠. 진짜 사실이 돼버립니다. 특히 2007년 14 공동선언에서 보시면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남북협력에. 하나하나가 굉장히 단위가 좀 커요. 그런데 양쪽이 다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됐냐? 그렇지 못하죠. 2007년에 합의를 하고 제가 2007년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07년에 합의를 했으나 2008년에 정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없었던 걸로 덮어버리죠. 그리고 남북관계, 남북한이 만나서 회담했던 사람들을 뒷조사를 해서 구속을 시켜버리죠. 그 박지원 지금은 현 원장이었나요? 박지원 씨 가가지고 5년 동안 살다 나왔잖아요. 5년인가요? 맞죠? 5억 달러 송금했다고. 그럼 남북관계가 되겠습니까? 합의를 해도 그게 집행이 될까요? 안 되죠. 자, 어쨌든 2007년 14 남북공동선언은 남북한이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협력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과제들을 적나라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만 잘 진행하면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굳이 국경을 닫아놓지 않아도 남북한이 싸우는 일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친한, 굉장히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못하고 있죠.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그걸 다시 확인합니다. 14선언에 합의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다시 또 할 필요 없잖아요. 그 앞에 돼 있는 거 그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9년 2월에 하노이가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제재는 그 전에 들어가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진 겁니다. 돌아버리는 일이죠. 현재 그 상태입니다.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잘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7.4 남북공동명령부터 시작해서 2018년 9.19 평양선언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중요한 회담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초기에 비해서 뒤로 갈수록 남북관계가 발전할수록 내용이 풍부해지고 시간은 훨씬 더 짧아졌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냥 놀고 먹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남북한 사이에도. 남북관계도 그냥 언제나 항상 나빴던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조건은 다 갖춰져 있다. 이 합의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이 합의를 이행할 거냐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제가 너무 낙관적인가요? 제 동료들하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북관계 혹은 북한 얘기할 때마다 제가 너무 낙관론자라고. 저자는 입만 열면 낙관론이야.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데요. 어쨌든 잠시 제 자랑을 좀 해봤습니다. 남북관계를 지금부터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남북관계는 그동안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어 왔어? 합의문 쓰는 그 과정 사이에 정말 중요한 과정 사이에 시간을 빨리 가야 되겠네요. 이 그래프 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2001년인데요. 북한의 대외 경제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부 경제가 있고 내수 경제가 있고 그다음에 수출입을 통해서 벌어지는 대외 경제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죠? 국민국가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북한의 대외 경제입니다. 내부 경제를 제외하고. 근데 언제나 100%겠죠. 해마다.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이해되시죠? 까만 선이 남북관계입니다. 북한의 대외관계 중에서 남한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15.1%에서 시작해서 2007년에 38.2%까지 규모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대외 경제 중에서 거의 40%가 남한하고 했다라는 겁니다. 2007년에. 북한도 하나의 나라예요. 규모가 좀 적긴 하지만. 근데 그 나라의 40%를 남한과 거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긴 저만 놀래죠, 항상. 이런 거 보면. 중국은 이 파란 선이 중국입니다. 27.6%고요. 나머지 제3국이 56.2%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한과 중국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제3국은 점점 규모가 좀 적어집니다. 아무래도 남북한 사이에 좀 더 경제적 효과가 있었겠죠. 중국과 거래하는 게 좀 더 이윤이 있었겠죠. 가까우니까. 자, 어쨌든 2007년에 북한의 대외 경제에는 38.2% 남한과의 경제 관계를 꼭지점을 찍고 그 다음에부터 쭉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떨어지는 것만큼 요만큼 떨어지면 요만큼 올라가. 더 떨어지면 요만큼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이해되시죠? 우리 쪽에서 빠지면 중국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제협력이라는 게 퍼주기냐? 한번 볼까요? 이게 퍼주기냐고? 남한과 북한 사이의 남북경협은 크게 세 가지 사업 모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일반 교역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무역 알죠? 그냥 물건 사오는 겁니다. 돈 주고.
무역입니다. 일반 교역. 남북한은 무역이란 용어 안 쓰고요. 교역이란 용어를 씁니다. 특수관계라는 이유로. 위탁가공교역, 임가공 아시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임가공. 그 다음에 개성공단입니다. 그리고 뭐 관광사업이 있긴 한데 그건 서로 뭐 그것도 윈윈이긴 합니다만 너무 일찍 문을 닫아서 일단 그건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일반 교역에 참여하는 업체 2009년이죠. 2007년이 지난 다음이죠. 2007년에는 훨씬 더 많았겠죠. 그죠? 바로 2008년 들어와서 일반 교역은 완전히 문을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 사업을 못합니다. 2009년에 일반 교역 업체가 580개였습니다. 우리 오파상들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죠? 우리 위탁가공 교역 업체는 199개, 약 200개 정도 됐습니다. 이 업체들이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현재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죠. 이 그래프는 다 묶어서 하나도 남아있지 않겠죠. 그죠? 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2007년? 여기가 정점입니다. 인가공은 좀 더 호흡이 좀 길죠? 보통 한 2년, 3년짜리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호흡이 좀 깁니다. 근데 2007년 이게 정점이죠? 딱 찍고 일반 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은 문을 닫습니다. 여기가 2007년입니다. 임가공, 위탁가공 교역의 거의 한 85%, 90% 가까이가 섬유 제품입니다. 옷, 양말 이런 겁니다. 자켓, 잠바 뭐 이런 것들. 그 중에서 제일 돈이 많이 되는 자켓, 남성 자켓, 여성 코트와 자켓 이런 것들입니다. 2005년부터 9년까지 평균치와 2010년부터 14년까지의 평균치, 2010년부터 여기입니다. 여기 10부터 14년까지의 평균치. 여기는 이제 중국으로 이미 가버렸어요. 남한하고 못하니까 인가공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버립니다. 무려 5배가 성장합니다. 중국이. 우리가 끊어버리니까 중국으로 바로 튀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기는 여성 코트 같은 경우는 8배가 성장합니다. 여기는 3배. 그래? 너네 싫어? 못해? 하기 싫어? 그래, 알았어. 중국으로 갈게. 아까 우리 이 업체들, 위탁가공교역 업체들은 참고로 개성공단에 있는 업체들을 제외한 업체들입니다. 그럼 어디 있었어? 실제로 평양에도 있었습니다. 공장이. 남포에도 있었고요. 이해되시죠? 전국에 뻗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긴 했습니다만 그 업체들이 돈을 대고 실제로 공장을 만들어주고 미싱 다 갖다 주고 실천 다 갖다 주고 옷 만들어서 납품하면 어디로? 중국으로 하든 남쪽으로 하든 납품하면 그걸 수출했던 그런 사업 모델이 한 방에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어디로 가냐? 이 199개 업체들이 다 사장들은 다 튀겨 나왔을 거 아닙니까? 사업 못하게 하니까. 근데 공장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노동자들 그대로 남아있죠? 기계 있죠? 못 가지고 나오잖아요. 언제 그걸 갖고 나옵니까? 갖고 나오면 돈이 되나?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위탁가공교역의 총액 그리고 북한의 대중국 섬유제품 수출액 총액 이게 이제 이걸 뭐라 그래요? 데드 크로스라 그러나요? 골든 크로스라 중국의 입장에선 골든 크로스고요. 우리 입장에선 데드 크로스인 거죠. 정확하게 여기서 딱 나타나요. 2007년 정확하게 정점 딱 찍고 그냥 내꽂는 거죠. 그리고 이걸 경제학에서는 풍선효과라고 부릅니다. 풍선에 바람 넣고 쫙 잡으면 반대편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현재 이것만 보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죠. 제로입니다. 제로. 자, 우리 결론을 향해 가기 위해서 좀 더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쟁국들이 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과 대만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나라잖아요. 그죠? 2018년 4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해군이 실탄 사격 훈련하던 장면입니다. 자, 오른쪽, 이게 며칠 전이죠? 2022년 4월 22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대만 방송에 이게 그렇대요. 명중부, 이북단, 블라블라블라. 이게 중국에서 대만을 폭격했다라는 우리 이리로 말하면 뭐죠? 속보? 속보랍니다. 방송 중에 저 속보가 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가짜뉴스로 알려졌습니다만, 걔네도 우리보다 심하면 심했지, 우리 뭐 남북관계만큼이나 양안관계라 그러죠? 양안관계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쟤네들도. 걸핏하며 싸우고요. 그런데 이 짓을 하면서 대만과 중국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다른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국 간의 무역액입니다. 대만과 중국의 2002년입니다.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부터 시작해서 양쪽에 무역액이 저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더니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대만, 잘 보십시오. 대만과 중국 관계입니다. 대만의 입장에서 무역액을 잡은 거예요. 그것도 중국 본토 하나만.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홍콩은 제외했어요. 좀 이따 홍콩을 다시 한번 넣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선이 대만에서 중국에다 수출한 겁니다. 그리고 하늘색 선이 그러니까 대만이 수입한 겁니다. 언제나 뭐라 그래요? 무역 흑자. 그것도 항상 거의 2배씩. 중국이 바보예요? 중국은 바보죠. 완전 다 퍼주기의 화신들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다 죽었죠. 그거. 조선일보한테 두들겨 맞아서. 더 볼까요? 이건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과의 무역액을 다시 정리한 겁니다. 홍콩을 집어넣어서. 중국은 홍콩이잖아요. 같은 나라잖아요. 그죠? 중국, 홍콩을 같이 넣어서 대만과 무역을 한 겁니다. 얘는 파란 선이 수입입니다. 중국에서는. 저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대만은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야, 저것들 맨날 뉴스만 가만히 보면 좀 있으면 전쟁 날 것 같은데?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기사 딱 검색하면 바로 밑에 나오잖아요. 중국과 대만 전쟁 다음에 일어난다고. 지랄. 올해 1월 달에, 올해 2월 달에 사상 최고액을 찍었습니다. 무역액이. 하나만 더. 2013년에 북경에서 출발해서 대만까지 가는 고속철도. 여기 해여자 터널만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걸 놓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중국에서. 뭐 저것도 일종의 1대1로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지금도 대만이 아직도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지금 거의 한 10년 넘었잖아요. 9년 됐나요? 공사비가 뭐 74조 정도 든다는데, 저거 우리가 다 낼게. 우리가 다 낼 테니까 너네 그냥 합의만 해. 우리가 다 깔고 전부 다 해줄게.
아직도 대답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장기적으로 저거 놔질 것 같아요. 뭐 제가 너무 낙관론자라서 그런가요? 저거 되겠죠? 이런 거 보면.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2022년 1월 11일자 기준으로 본 기사는 올해 초까지 사상 최고액을 찍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어떤 형식으로 싸우는 거야? 우리처럼 그렇게 미련하게 싸우진 않죠. 2007년, 2008년에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사업을 못하게 하고 투자를 못하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외교부 대변인들만 싸웁니다. 말로는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용어들을 써가면서 막 서로를 비난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 다음날도 말로만 싸웁니다. 절대 여기다가 서는 안 됩니다. 영리하죠. 이럴 때 보면 아이씨 떼놈들, 돈밖에 모르는 놈들. 그럴까요? 그래서 그럴까? 그렇지 않죠. 근데 실제로 중국도 저렇게 많이 수입을 합니다. 수입을 해서 중간재 수입하죠. 그래서 완제품 만들어서 수출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남깁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 지금도 전쟁하고 있죠.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 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르단 땅 안에 이스라엘이 운영하는 개성공단이 있습니다. 이해되시? 그렇죠. 이건 그냥 전문가들이 공부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67년부터 그리고 쭉쭉쭉쭉 가다가 96년, 97년부터 요르단 안에다가 이스라엘 개성공단을 우리 지금 북한에 있는 개성공단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걸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을 안 싸우느냐? 엄청 싸웁니다. 누가? 외교부 대변인들이. 그런데 뒤에서는 사업을 합니다. 자, 여기 개성공단 만들고 조업을 시작한 이래로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실제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위험하지만 여전히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집트라는 나라. 이집트, 우리 연배가 계시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아랍 민족의 태양 그러면서 나세르 대통령 막 이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엄청 많았는데 옛날에 뉴스에. 실제로 중동 전쟁 그러면 1차 전쟁부터 시작해서 7차, 8차 막 이렇게 쭉 전쟁이 이어졌잖아요. 크게 보면 한 6차 전쟁까지인데 그 전쟁의 핵심에 항상 이집트가 앞에 총대를 메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에 이집트 땅 안에 이스라엘이 운영하는 개성공단이 있습니다. 그 개성공단이 입주하고 나서 조업을 시작한 이후로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사라졌습니다. 걔네들도 지금도 싸웁니다. 외교부 대변인들만. 그런데 실제로는 사업을 합니다. 이 밑에 한번 보실래요? 2018년 9월 이집트 QYG 입주업체 991개사 중에 790개가 섬유 의료에 종사하는 업체들이다. 이건 섬유 의료는 좀 중요하지 않고 991개. 2018년 9월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 개성공단에 몇 개 있었어요, 업체가? 의료업체? 이거 맞추시면 제가 커피 한잔 사겠습니다. 당연히 모르시겠지. 문 닫을 때까지 124개가 있었습니다. 124개.
그 중에서 한 80%가 의료업체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얘네는 규모가 달라요. 막 990개, 뭐 거의 1000개씩 막 들어. 공단이 하나가 아니에요. 4개, 5개씩 막 여기다가 또 만들고, 여기다 만들고, 막. 그리고 업체들이 막 들어가. 그 노동자들 막 고용하죠. 얘네는 정말 친해서 이럴까요? 무슬림 국가와 기독교 국가가 친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그렇습니다만, 유튜브에 올라가면 또, 저 새끼 뭐야? 또 욕하겠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얘기는 해야죠. 우리도 전쟁을 했죠. 우리도 전쟁했습니다. 그 전쟁의 상처가 여전히 분단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들은 전쟁을 안 했냐라는 거예요. 양안도 전쟁을 하고 하나는 쫓겨난 거잖아요. 중동 전쟁은 거의 한 30년, 40년을 전쟁을 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길을 찾잖아요. 남는 게 없거든요, 전쟁에서. 뭐가 남습니까? 서로 증오만 남는 거죠. 경제적 손해만 남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폭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계속 그대로 견디고 살 거냐? 언젠가 결단을 내려야죠. 우리는 그 결단을 내릴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걷어찼죠.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국가 혹은 하나의 정치 공동체는 시대별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숙제가 주어집니다.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의 숙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 새로운 숙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삶이 계속 되풀이될 뿐입니다. 이 모순적인 삶이. 새로운 미래, 새로운 평화로운 상태, 혹은 공동으로 번영하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새로운 숙제를 우리는 여전히 등에 걸머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분단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자, 선택의 여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은 일단 제외를 하더라도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 체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체제, 혹은 새로운 100년의 한반도 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전략이 바로 평화경제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평화경제의 개념은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너무 익숙하게 해왔었습니다. 아까 우리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일반 교육도 해봤고, 위탁 가공 교육도 해봤고, 개성공단도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 경협의 물꼬만 터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익이 나는 곳으로 사업가들은, 자본가들은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윤이 되면 당연히 손을 잡고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례는 이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세 번째 구성 요소는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한, 특히 남북한에게는 너무나 부족한 하나의 숙제 같은 것들입니다. 정치적인 문제. 결국은 경제 문제를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대만 그리고 중동의 사례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뭐가 그렇게 예뻐서, 중국 애들이 대만 애들 보면 그렇게 예쁠까요? 맨날 무역 적자 보고 있는데? 그리고 대만 애들은 자기 땅 뺏었다고 중국 본토 공산당 저 죽여야지. 그렇게 예쁠까요? 중동 애들은. 그런데 그들은 다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이겁니다. 정치적인 결단인 겁니다.
손을 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기다가는. 그 경제적인 협력의 문제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합의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경협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경협의 힘을 통해서 정치적인 평화까지도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경제와 정치가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평화 가로 앞에 빠져 있습니다. 가로 열고 정치, 군사적인 가로 닫고 평화 플러스 가로 열고 경제적 가로 닫고 번영입니다. 정치, 군사적인 평화를 위한 정치적 노력과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어떻게 새로운 100년의 한반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멋지죠? 평화 번영의 신한반도 체제. 그러니까 처음에 들으면 좋은 말만 다 써놓은 것 같잖아요. 이런 게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의미를 담아서 철학을 담아서 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이 길이 맞아. 우리는 이 길로 가야 해. 갑시다 우리 국민들 한번. 라고 제안하는 건 이게 정치이죠. 멋지죠. 전 그때 3.1절에 대통령 괜찮은데? 좀 곧잘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저 건방진 아니 뭐 말도 못하나? 그런 겁니다. 정치인들에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를 걱정하거나 혹은 우리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많아 보이지 않은 게 아니라 굉장히 숫자가 적어 보입니다. 그들에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이미 여러 번 해봤습니다. 남북협력. 그러나 정치적인 협력이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권자들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들에게만 맡겨놔서는 우리는 100년이 지나고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100년 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좋은 정치인들을 잘 육성하고 발굴하고 키워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추 됐죠?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